안녕하세요. 딸에게 들려주는 인문학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안녕 예쁜 딸. 오늘은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사실 그리스 비극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비극은 신화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신화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지. 그리스 신화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니? 번개의 신 제우스, 사랑의 활을 쏘는 에로스, 괴물들과 싸우는 영웅 헤라클레스 등등 우리에게 알려진 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막장 드라마니 어쩌니 하며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28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문학과 예술의 각 분야에서 확대, 재해석되며 이야기되고 있는 인류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토리텔링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나 형제랑 결혼을 하는 신들의 이야기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로잡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보통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리스 신화를 읽을까? 로마 신화는 사실 그리스 신화에 비해 대단히 빈약했다. 기원전 146년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한 후 로마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한다. 신화를 비롯하여 철학이나 예술 등 거의 많은 분야에서 그리스는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그때부터 로마는 그리스 문화의 많은 부분을 받아들이게 된다. 특히 로마의 상류층은 그리스 문화를 배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스 지역으로 유학을 가기도 했다. 기원전 44년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을 마치고 와서 황제가 데려다 그의 양아들 브루투스 등 공화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 죽게 된 후 아우구스투스가 집권하게 된다. 아우구스투스는 당시 로마가 대제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카이사르의 생각처럼 황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카이사르의 죽음으로 무섭기도 했겠지.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이 황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신화로 만들기로 했지. 그 당시 로마의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평가받는 베르길리우스를 불러서 신화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그리하여 베르길리우스는 로마의 걸작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서사시 아이네이스를 만들게 된다. 아이네이스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트로이 성이 함락된 후 트로이의 영웅 아이네아스는 남은 트로이 일족을 이끌고 계속 항전을 준비한다. 그때 아테네 여신이 아이네아스에게 일족을 이끌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트로이 국가를 재건하라고 이야기한다. 이에 아이네아스는 일족을 데리고 여러 곳을 유랑하다 라티움 땅인 로마 제국의 기초를 세우게 된다는 줄거리로 로마 건국의 역사를 신화로 잘 포장해서 만든 서사시이다. 그리고 로마 신화에는 전쟁의 신 마르스 그리스 신화의 아레스가 인간 무녀 레아 실비아와 사랑에 빠져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이름의 쌍둥이를 낳아 강물에 떠나보냈더니 늑대가 주워서 키우고 이들은 성장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따 로마를 건국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를 받아들이며 신들의 이름을 라틴어로 바꾸고 또한 로마 시대에 추가된 신들을 조금 더 보충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보면 된다. 그러니 그리스 신화를 보면 로마 신화까지 거의 다 보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수 있다. 이야기가 좀 딴 데로 흘렀지만 어쨌든 그리스 신화를 보자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이야기할 게 많지만 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 이야기하려 한다. 물론 사람에 따라 3개나 4개의 주제로 나누기도 하지만 아빠는 좀 간단하게 2개로 나누어 보려 한다. 초기 그리스 사람들은 이 세상은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이렇게 2개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2개의 주제로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첫 번째는 혼돈에서 시작되어 신들이 태어난 후 신들의 권력 다툼을 지나 최후로 제우스 신이 권력을 잡고 올림푸스 12신 체제를 만든 신들의 이야기이다. 두 번째는 신들이 인간의 세상에 개입하며 인간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영웅이 되어 자신의 신념을 위해 투쟁하는 과정을 그린 인간의 이야기로 볼 수 있겠다. 오늘은 신들의 탄생에서부터 제우스 신이 권력을 잡는 과정까지의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자. 그럼 신들이 생겨난 것부터 보자. 기원전 8세기 헤시오도스는 신통기와 일과 나를 지은 서사시인인데 신통기는 다른 말로 신들의 계보라고도 하는데 신들의 탄생부터 제우스 신의 집권과 프로메테우스와 판도라 이야기 등 신화를 이야기한 가장 오래된 문헌이다. 일과 날은 노동에 대한 노동시로서 농부가 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도덕적, 실천적 지침을 담고 있는 교훈문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통기에 따르면 태초에 카오스 혼돈이 생겨났다라고 한다. 오늘날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 또는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다. 그 다음 카오스에서 질서가 생겨났다. 질서는 그리스어로 코스모스라고 한다. 오늘날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부르지. 그리스 사람들은 우주가 일정한 원리에 따라 조화로운 구조를 이루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지.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카오스에 어떤 신비로운 손길이 더해지자 가이아 대지가 나타났다. 그리고 사랑과 욕망의 여신 에로스와 땅속 깊은 곳인 심연 또는 나락을 의미하는 타르타로스가 나타났다. 최초의 신은 모두 저절로 나타난 것으로 카오스와 가이아, 에로스와 타르타로스 이렇게 내진 셈이다. 카오스는 암흑과 어둠의 남신 에레보스와 밤의 여신 닉스를 낳게 된다. 에레보스와 닉스는 저절로 생겨났다는 이야기도 있다. 온우인 에레보스와 닉스는 결합하여 창공의 남신 아이테르와 낮의 여신 헤메라를 낳는다. 그때의 사람들은 어둠에서부터 밝음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밤으로부터 해가 뜨면 낮이 되니까 닉스는 혼자서 운명의 여신인 모이라 세 자매를 낳는다. 모이라 세 자매는 제우스의 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모이라 세 자매는 운명의 실을 찾는 클로토와 운명의 실을 각각에게 나눠주는 라케시스, 결정적 순간에 운명의 실을 잘라내는 아트로포스이다. 또 닉스는 음보의 여신 네메시스와 기만의 여신 아파테, 우정의 여신 필로테스, 노령의 신 게라스, 불화의 여신 에리스도 낳았다. 또한 비난의 남신 모모스와 고통의 여신 오이지스와 서쪽 땅의 여신들인 헤스페리데스 세자매도 낳게 된다. 우정의 여신을 제외하고는 인간에게 부정적인 것들이 닉스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했단다. 해가 지고 찾아오는 밤은 실제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되었으리라 보여진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나 감정들은 모두 신의 힘이라 생각했다. 그 후 차츰 인간이 통제 가능한 것이 많아지면서 신들의 역할이 줄어들고 인간 중심의 신화로 발달하게 된 것 같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와 같이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지 찾으려 했다. 오늘날 천체 물리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은 빅뱅이라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만물의 근원을 찾는 노력에서 철학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하였고, 아낙시메네스는 만물의 근원은 공기라고 했으며 헤레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생각했다. 철학자들보다 앞선 시기 만들어진 신화에서는 땅이나 흙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물론 카오스가 가이아보다 먼저 만들어지긴 했지만 카오스는 실체가 없는 추상적 개념이니 만물의 근원이 되기는 힘들었을 테고, 실체가 있는 가이아야말로 만물의 근원이 되기에 적합했을 것이다. 가이아는 맨 처음 남자의 도움 없이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낳게 된다. 가이아는 하늘의 남신 우라노스를 낳아서 자기 주위를 완전히 감싸도록 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가이아는 그 다음으로 산을 뜻하는 우레아를 낳았는데 산은 대지에서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으니 대지의 자식으로 척합해 보인다. 그리고 우레아로 하여금 갑옷처럼 자기 피부에 딱 달라붙어 자신을 보호하도록 했다. 세 번째로 가이아는 바다의 신 폰토스를 낳는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하늘이나 땅, 바다나 산들이 모두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살아있는 불멸의 존재로 생각한 것이다. 최근에 그 생각을 반영한 사람이 있는데 1970년대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라는 책을 출간하는데, 이 책의 주요 주장은 지구가 대기, 해양, 토양과 생물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이론이다. 모든 생명체와 지구의 물리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복잡하고 거대한 생물체와 같은 자기조절 체계를 형성한다는 개념이다. 이 개념을 가이아 가설이라 부르는데 특히 환경 문제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지구의 다양한 생물 요소나 환경은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므로 인간이 개입하지 말아야 온전해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됨으로써 환경운동에 큰 기여를 하기도 했다. 가이아가 낳은 우레아와 폰토스는 가이아의 말을 잘 따라 제 자리를 지켰지만, 우라노스는 가이아 곁을 떠나 혼자 독립하여 가이아를 지배하게 된다. 신화학자들은 가이아에서 우라노스에게로 권력이 넘어가게 된 것을 두고 원시 모계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한다. 아무튼 여기서부터 부모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부모를 극복하는 그리스 신화의 큰 줄거리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모두가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우레아와 폰토스가 있고 우라노스도 있는 것이지. 아빠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신의 통제하에 자녀들을 가두려 한다. 하지만 부모의 품 안에 있기만 하는 자녀가 부모보다 더 뛰어날 수 있을까? 부모의 틀을 뛰어넘어야만 부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자식이 부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모순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하지만 부모는 좀 더 세상을 살아왔으니 나름 합리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역량과 크기를 잘 알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우라노스는 그만큼 뛰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네.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획기적인 생각이 사실은 몇천 년 전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었던 거지. 부모보다 좀 더 확대 해석하자면 기존 특권층 또는 지배체제가 되겠지. 세계 각국의 신화들을 살펴보면 기존 지배체제에 반항하여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우라노스는 성공했지만 중국 신화에서는 치우가 황제에 도전하다 죽임을 당하는 것도 나온다. 결국 우라노스는 권력자가 되었고 가이아와 결합하게 된다. 이 결합으로 거인족 티탄이 처음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거인을 타이탄이라 부르는 것도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로 유명해진 타이타닉 호도 여기서 유래한 이름이다. 이들은 오케아노스, 코이오스, 크레이오스, 휘페리온, 이아페토스, 크로노스의 6명의 남자와 테이아, 레아, 테미스, 무네모시네, 포이베, 테티스의 6여자로 구성되었다. 고대의 사람들은 숫자 12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다. 가이아가 낳은 12명의 아이들이나 나중에 나올 올림푸스 12신 체계처럼 동양에서는 12지간 있지. 천문학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어지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또 우라노스와 가이아는 외눈박이 거신 퀴클로페스와 100개의 손을 가진 헤카톤 케이르를 낳았다. 이들은 대단한 전투력을 가진 강력한 전사였다. 우라노스는 대단한 자식들이 계속 태어나자 자식들이 자신처럼 권력에 대항할까봐 무서워졌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자신의 어머니이자 아내였던 가이아의 자궁 속, 즉 땅속에 가두게 된다. 우라노스가 폭력을 휘둘러 자신의 뱃속에 자식들을 가두니 가이아는 고통스러워했다. 견디다 못한 가이아는 자식들을 불러놓고 불멸의 금속으로 만든 낫을 보여주며 너희들의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 너희들과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너희들 중 누가 아버지를 몰아내면 좋겠다. 내가 도와줄 테니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우라노스가 너무 무서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이때 시간의 신 크로노스가 나섰다. 크로노그래프나 크로노미터 등 시계와 관련된 용어들은 크로노스로부터 유래했다 보면 되겠다. 크로노스는 가이아로부터 불멸의 낫을 받아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었다. 우라노스가 밤이 되어 가이아와 잠자리를 하러 땅으로 내려오자 크로노스는 낫을 휘둘러 우라노스를 거세한다. 이때 우라노스의 피가 튀어 땅에 떨어져 복수 및 저주의 여신들인 에리니에스와 거신족 기간테스, 물풀의 나무 요정들인 멜리아네스들이 생겨난다. 잘린 남근은 바다에 떨어져 거품이 일어나며 거품 속에서 아프로디테가 생겨난다.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으로 로마에서는 베누스, 영어로는 비너스라고 부른다. 우라노스는 크로노스에게 자신처럼 자식에게 권력을 빼앗길 것이라고 저주를 하며 저승으로 도망간다. 권력을 잡은 크로노스는 자신의 누이인 레아와 결혼한다.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자 크로노스는 두려워졌다. 아버지 우라노스가 남긴 저주 때문에 자신도 아이들에게 쫓겨날까봐 두려워진 것이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자기 뱃속에 집어넣었다. 6째 아이가 태어날 때 레아는 크로노스가 잡아먹지 못하게 아이를 크레타 섬에 있는 동굴 속에 숨기고 큰 돌멩이를 강보에 싸서 이번에 낳은 아이라고 크로노스에게 준다. 크로노스는 확인도 하지 않고 급하게 돌멩이를 삼킨다. 숨겨진 아이가 바로 제우스이다. 제우스가 자라나자 가이아는 제우스에게 크로노스에게 도전하라고 부추긴다.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쫓아내고 나서 땅속에 갇힌 외눈박이들과 백수거신 형제를 꺼내주지도 않아서 가이아는 크로노스에게 화가 났지. 그래서 이번에는 손자를 부추겨 아들과 싸우도록 한다. 제우스는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크로노스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한다. 혼자서는 크로노스를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제우스는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되지. 먼저 가이아에게서 약을 받아 크로노스에게 먹인다. 그 약은 먹은 걸 모두 토해내는 약인데 약을 먹은 크로노스는 제일 먼저 돌멩이를 토해내고 잡아먹은 역순으로 5명의 아이를 토해낸다. 5명의 아이는 하데스, 데메테르, 포세이돈, 헤스티아, 그리고 헤라이다. 6 형제는 힘을 합쳐 크로노스와 싸우게 된다. 하지만 크로노스가 너무 세서 이기기 힘들었지. 제우스는 사촌들 중 예지력이 뛰어난 프로메테우스를 비롯하여 여러 명에게 도움을 청한다. 또한 땅속에 갇혀있던 삼촌들, 외눈박이 괴물과 백수거신에게 도와달라고 한다. 크로노스에게 불만이 많았던 삼촌들은 제우스를 도와주게 된다.
이 전쟁은 10년이나 계속되었고 이 전쟁을 티타노마키아라고 부른다. 제우스가 티탄 신족들과 싸웠다는 의미로 마키아는 그리스어로 전쟁이라는 뜻이다. 결국 제우스가 승리를 거두고 새로운 권력을 쥐게 된다. 제우스의 성공 원인은 기존 독재적이고 폭력적인 체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를 들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권력자와는 달리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간 것을 꼽는다. 기존의 체제가 좋은 것이면 그것에 순응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겠지만 크로노스의 체제는 억압적이고 독재적인 체제였기에 도전의 명분과 가치가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소외된 계층인 삼촌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 공동으로 싸웠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평가받는다. 제우스는 권력을 획득한 후 자신도 우라노스나 크로노스처럼 권력을 지키지 못하게 될까봐 고민을 한다. 그리하여 실패의 원인이 권력의 과도한 독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과 함께 싸운 형제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권력을 나누어 준다. 그 결과 바다는 포세이돈이 지하세계는 큰형인 하데스가 맡아 다스리게 된다. 큰 누나인 헤스티아는 화로의 신이 되고 둘째 누나 데메테르는 곡물을 관장하는 여신이 된다. 셋째 누나 헤라는 제우스의 아내가 되어 결혼을 주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제우스는 여러 여성들과 관계하여 많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들이 자라나 자신을 쫓아낼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자식들을 우라노스나 크로노스처럼 통제하려 하지 않고 각자의 능력과 성격에 맞게 권한을 부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우스의 통제하에 각각에게 적정한 권한과 책임을 지워 안정된 통치 체계가 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올림푸스 12신 체제가 완성되게 된다. 제우스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포상을 했지만 프로메테우스한테는 그러지 않았다. 프로메테우스는 너무 지혜로웠기에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경계했다. 프로메테우스를 처벌할 기회를 노리던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신들의 특권인 불을 훔쳐 인간들에게 주자 드디어 프로메테우스를 벌주게 된다. 프로메테우스를 절벽에다 강철 사슬로 묶고 독수리를 보내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먹게 했다. 낮 동안 독수리는 간을 쪼아먹고 밤이 돼서 날아가고 나면 간이 새로 자라났다. 프로메테우스는 매일 고통에 시달렸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가 이번에 낳는 아들이 제우스를 권좌에서 쫓아낼 것이라는 말을 제우스에게 흘린다. 제우스는 지혜롭고 아피를 내다보는 프로메테우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결국 프로메테우스가 지닌 비밀을 듣기 위해 하나의 조건을 들어주며 프로메테우스를 풀어준다. 그 조건은 제우스가 법과 원칙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인간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조건이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제우스를 능가하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 이야기한다. 그래서 제우스는 테티스와 결혼하려던 생각을 버리고 인간인 펠레우스에게 결혼시킨다. 그리하여 낳은 아이가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이다. 가이아는 제우스가 티탄들을 지하에 가두자 기간테스를 부추겨 제우스에게 맞서도록 한다. 기간테스는 올림푸스 신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을 기간토마키아라고 부른다. 제우스와 올림푸스 신들은 기간테스와 힘겹게 싸우고 있었다. 신탁의 헤라클레스가 도와주어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예언을 듣고는 헤라클레스를 데려와 기간테스와 싸운다. 가이아는 전쟁이 불리해지자 초조해졌고 결국 지하의 신 타르타로스와 관계를 맺어 마지막 자식인 티폰을 낳아 제우스와 싸우게 한다. 티폰은 신화에서 등장하는 가장 강하고 무서우며 엄청나게 거대한 거인이다. 여름이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는 태풍은 바로 이 티폰을 어원으로 한다. 티폰은 너무 강해서 신들은 티폰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올림푸스 신들은 티폰이 쳐들어오자 이집트로 도망을 갔고 제우스는 맞서 싸우다 티폰에게 힘줄이 잘려 힘을 쓸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헤르메스와 판이 그의 힘줄을 되찾아주게 되고 힘을 되찾은 제우스는 티폰의 머리에 번갯불을 맞추고 에트나 산을 던져 가두게 된다. 사람들은 에트나 화산이 분화할 때면 티폰이 움직이는 것이라 생각했다. 시칠리아에 있는 에트나 화산은 활화산으로 오늘날까지 활동하고 있는 거대한 화산이다. 티폰을 물리치고 나서 전쟁은 올림푸스 신들의 승리로 끝난다. 오디세이아 첫 구절에 나오는 노래하소서. 무사 여신이여. 에 나오는 무사 여신은 영어로는 뮤즈 여신을 뜻한다. 이들의 탄생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제우스는 자신이 권좌에 오르자 자신의 영광을 영원히 기억하고 노래할 수 있는 신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자신의 고모이자 이모인 기억의 여신 무시모시네에게 찾아간다.
무시모 시내의 동굴에서 둘은 9날 9밤을 같이 지내게 되는데 그들 사이에서 9명의 무사 여신이 태어난다. 이들은 음악과 시를 관장하는 여신으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무사 여신의 특기는 무식해라고 하며 이는 영어로 뮤직이다. 문자가 없던 시절에는 이야기나 정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운율을 붙인 노래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그 후 문자가 생겨난 후에도 시나 초기의 연극 역시 운율과 함께 낭독되어 노래나 음악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뮤지엄이나 뮤직 같은 단어들이 뮤즈를 그 어원으로 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제우스는 대단한 바람둥이로 나온다. 그것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 제우스는 세상을 지배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재를 포기하고 협업과 협치를 통해 세상을 다스렸다. 하지만 몇 명으로 세상을 모두 다스리기에는 너무 넓고 복잡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할 만한 협력자들이 필요했다. 신뢰할 수 있는 협력자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혼인을 통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과거의 왕들이 새로 권력을 잡으면 자신의 권력과 통치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방의 호족 세력의 딸을 아내로 삼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처럼 제우스의 첫 번째 아내는 지혜가 뛰어난 메티스였다. 메티스와의 사이에서 지혜 여신 아테나가 태어난다. 두 번째 여신은 법과 원칙의 여신인 테미스였다. 세 번째 아내는 에오리노메이고 네 번째는 데메테르, 다섯 번째가 무사 여신을 낳은 무네모시네였고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낳은 레토가 있고 일곱 번째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헤라이다. 그 후로도 여러 명의 여자와 관계에 자신에게 필요한 영웅이나 신들을 낳게 된다. 또 그럴듯한 해석 중 하나는 제우스는 뛰어난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청한 것을 제우스가 바람피우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는 해석이다. 그리고 좋은 지도자는 지혜를 가지고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제우스의 부인들이나 태어난 아이들은 지도자가 가져야 할 여러 덕목들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리하여 제우스는 자신을 포함해 자신의 형제 4명과 자식 8명과 함께 올림푸스 12신 체제를 완성한다. 그리고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제우스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그리스 고전을 전공하신 유명한 교수님은 이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군주정이 아닌 역량을 갖춘 뛰어난 인재로 구성된 여러 명의 협의체제인 귀족정이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체제였다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공동체 전체를 질서 있게 통제하면서도 권력에 대한 탐욕을 절제하면서 구성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각자가 제 몫에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독재나 무질서를 배제한 정치체제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그리스 신화를 읽으며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 아들이 아비를 살해하고 권력을 잡는 장면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결국은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간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평가가 알맞은 것 같다. 부모는 자식을 또는 기성세대는 새로운 세대를 자신의 틀 안에 가두어 두려 하지만 기성세대의 권위와 모순에 겁먹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으니. 하지만 무턱대고 기성세대를 거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결국 두 갈래의 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의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 내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현실의 틀을 깨고 과감히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아빠는 늘 너에게 너무 짧은 옷을 입지 말라는 등 여러 가지로 너를 구속하려 하지만 사실은 아직은 어린 너를 보호하려는 뜻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너가 좀 더 성장한 후에는 아빠의 틀을 벗어나 용감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리스 신화는 그리스 문학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을 시인들이 서사시 형태로 쓰기 시작하며 기본적인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의 세계 창조와 신들의 계보, 민간 설화나 신화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또한 프로메테우스와 판도라의 신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후 서정시를 비롯하여 그리스 비극의 주요 소재가 되었다. 헤로도토스는 자신이 들은 여러 구전 신화를 연구하여 그리스와 동방 사이의 대조를 통해 역사적이거나 신화적인 근원을 찾으려 하기도 했다. 신화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보완되거나 수정되기도 했으며
중세시대에는 종교적 색채가 빠진 이야기 형태로 남기도 했다. 근대에 들어서 여러 신화학자들에 의해 그리스 신화의 가치가 재해석되며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된다. 오늘날에 이르러 영화나 연극, 문학, 게임, 애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야기를 빌려오거나 개념을 차용하는 등 그리스 신화는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화수분처럼 끝임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리스 신화야말로 꼭 읽어봐야 할 필독서가 아닐까.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무한한 보고인 그리스 신화를 너도 읽어보면 좋겠다.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고 다음번에는 영웅들의 이야기로 그리스 신화를 만나보도록 하자. 감사합니다.